자, 경우의 수 두 번째 시간이고요. 여러분들이 들어봤을 때, 이거 뭐 당연한 이야기를 자꾸 이렇게 심각하게 막 늘어뜨려서 하는 이야기, 그런 느낌이 들지만, 사실 경우의 수를 공부를 제대로 하려면 이 처음에 습관을 잘 들여야 돼. 여러분들이 많이 하는 실수가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자기 느낌대로, 이거 더할까? 곱할까? 그렇게 판단하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처음에 언제 더하고 언제 곱할 건지를 정확히 판단할 줄 알아야만 여러분들이 경우의 수에서 중복 없이 빠짐없이 잘 셀 수 있다는 거 꼭 기억하시고요. 다시 한번 복습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경우의 수 셀 때 쌤이 아주 중요한 걸 빼먹었어요. 당연히 합과 곱을 또 잘 판단할 줄도 알아야 됩니다. 또 여러분 필기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니까 경우의 수 셀 때 합과 곱에 대해서도 잘 판단을 해야 된다. 자, 한번 다시 복습. 합의 법칙은 언제 하는 거라고? 두 사건 A, B가 있는데 뭐 2개 이상, 3개, 4개여도 상관없어요. 2개 이상의 사건 A, B에 대해서 두 사건이 동시에 일어나지 않을 때, 사건 A 또는 B가 일어나는 경우의 수는 그 각각을 경우의 수끼리 더해주면 된다라고 했고요. 곱의 법칙, 너무 중요하다고. 곱의 법칙. 도대체 언제 곱하는 거냐? 두 개의 사건이 동시에 일어나거나 연달아 일어나거나 함께 일어나는 경우에 그때 사건 A가 일어나는 가지수가 M가지라고 하자. 근데 그 각각의 경우에 대하여 그 다음 사건 B가 동등하게 N가지씩 발생한다 그러면은 전체 일어나는 경우의 가지수는 M 곱하기 N가지다. 동등하게. 동등성. 매우 중요한 이야기야. 기억하셔야 됩니다. 좋아. 합의 법칙, 곱의 법칙을 짬뽕 해가지고 문제 하나 풀어보자. 아주 쉬운 건데 모든 책에 있는 문제입니다. 자, 집에서 내가 학교를 가려고 하는데 아침에 그냥 가기 아쉽잖아? 배도 고프고 하니까 편의점을 들렸다 가는 사람도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아침에 집에서 이제 나가서 학교를 가야 되는데 어제 못한 랩업을 해야 되는 사람도 있어. 어제 레벨업을 못했는데 야, PC방 먼저 들려야겠다. PC방 가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뭐 거의 정신이 나간 놈이죠. 아침부터 PC방 간다 그러면. 근데 선생님은 실제로 아침에 PC방을 다녔던 적이 있습니다. 시험 기간에 게임에 미쳐가지고 학교를 8시까지 가야 되는데 새벽 5시 반에 일어나서 엄마한테는 독서실을 갔다가 학교 간다 거짓말 치고 PC방 가서 랩업을 하고 간 적이 있어요. 미쳤던 때죠. 여러분 그러시면 안 됩니다. 자, 그런데 이제 가는 이 길이 있을 거 아니에요, 길? 집에서 편의점까지 가는 길은 2갈래 길이 있고 편의점에서 학교까지 가는 길은 3갈래 길이 있어요. 집에서 PC방 가는 길은 1갈래 길이 있다고 합시다. PC방에서 학교까지는 역시 3갈래 길이 있다고 하자고요. 이때 질문은 이거야. 집에서 학교까지 가는 방법의 수는 몇 가지냐? 또는 경우의 수는 몇 가지냐? 이렇게 물어볼 수 있겠죠. 그럼 여러분들이 머릿속에서 이제 좀 막 또 생각이 굴릴 거 아니야? 집에서 편의점 갔다가 학교 갈 수도 있고 집에서 PC방 갔다가 학교 갈 수도 있고 그 생각들을 잘 정리해서 쓰는 게 중요하다고. 첫 번째, 나는 집에서 편의점을 갔다가 학교를 가려고 합니다. 두 번째, 나는 집에서 PC방을 갔다가 그 다음 학교를 가려고 합니다. 이렇게 2가지 케이스가 있겠죠. 경우가 있을 거야. 그리고 이제 생각해보자. 집에서 편의점까지 가는 방법의 수는 2가지죠. 그래, 2가지. 편의점에서 학교까지 가는 방법 3가지인데 이 2하고 3을 더할 거냐 곱할 거냐 이게 여러분들 굉장히 고민이 될 거라고. 물론 어떤 분들은 너무나 자연스럽게 선생님 당연히 곱해야죠 라는 사람들도 있어요. 곱하는 게 맞습니다. 근데 이게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든 이게 당연하게 곱하기라고 생각하지 못하는 사람이든 지금 선생님 설명을 잘 들어야 된다고. 왜 이걸 곱할 수밖에 없는 거냐면 물론 세보면 그렇잖아. 이렇게 이렇게 1가지, 이렇게 이렇게 2가지, 이렇게 이렇게 3가지. 밑으로 가서 위로 1가지, 밑으로 가서 중간 2가지, 밑으로 가서 밑으로 3가지 해서 총 6가지인 거 눈에 보여. 직접 셀 수 있는데 이렇게 하는 거라고. 집에서 편의점 갔다 편의점 학교 가는 거는 연달아서 일어나는 경우죠. 연달아 일어나는 사건이잖아. 나의 최종 목적은 집에서 학교까지 가는 건데 편의점 들리는 거는 중간 과정일 뿐이야. 집에서 편의점 갔다가 편의점 학교 가는 이 사건, 이것들은 연달아 일어나는 중이라고. 연달아 일어나고 있고 이 첫 번째 길과 두 번째 길, 이 각각에 대하여
편의점에서 학교까지 가는 이 길이 세 가지씩 전부 다 매칭이 되죠. 무슨 말이야? 위로 가는 길에 세 가지 길을 선택할 수 있죠. 밑으로 가는 길에 대해서도 세 가지 길을 선택할 수 있죠. 뭐 처음에 밑으로 갔다 그래서 그 다음 밑으로 가지 마라 이런 말이 없으니까 동등하게 선택할 수 있다고. 집에서 편의점을 가는 두 가지 경우의 수가 있는데 그 각각에 대하여 동등하게 세 가지를 선택할 수 있으니 동등성이 보장됐다. 곱한다 이거야. 알겠어? 선생님 뭐 어려운데요. 괜히 뭐 왜 동등하단 말? 어려운 것 같아. 이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이 동등하다. 각각에 대하여 동일하게 발생한다. 이게 제일 중요한 말이라고. 매우 중요한 게 선생님 지금 강조하는 중이야. 경우수 셀 때 여러분이 잘 하시는 비결은 동등한가 동등하지 않은가 이걸 판단하는 게 너무 중요하다고. 해서 6가지입니다. 알겠지? 물론 이따가 동등하지 않은 거 또 보여드릴 거야. 아까도 보여드렸죠. 반바지에 낫이 있는 거 안 돼. 그런 제한 조건이 걸린다. 그러면은 동등하지 않은 케이스들이 분명히 발생한다 이거야. 그러면 고배 법칙을 함부로 쓰시면 안 돼요. 한 번 더. 집에서 PC방 가는 거 한 가지고 PC방에서 학교 가는 거 3가지인데 이거 한 가지밖에 없으니까 당연히 이 녀석에 대해서 3가지가 발생되는 거지. 곱할 수밖에 없어서 3이다 이거야. 그럼 내가 찾는 최종적인 방법의 수 몇 가지겠습니까? 당연히 9가지죠. 또 너무나 자연스럽게 이 6하고 9를 더한 사람이 있을 거고 이거 왜 더해야 되죠? 근데 이 덧셈에 대해서는 사실 의문 가진 사람 많지는 않아. 이거 더하는 건 너무나 당연한 거지. 그래서 합의 법칙 쓸 수 있는데 왜 이거 더할 수밖에 없느냐. 이 첫 번째 사건, 두 번째 사건 동시에 일어나지 않잖아. 내 몸이 하나인데 집에서 편의점 갔다 학교도 가고 집에서 PC방 갔다 학교 동시에 갈 수 없는 거잖아. 몸을 반으로 쪼개서 갈 수 없는 거니까 당연히 따로따로 일어나는 사건이라서 더해주면 되겠다. 이게 합의 법칙이에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선생님이 언제 더하고 언제 곱할 거냐를 지난번 강의에서 이제 교과서 그대로 말씀드렸었고 조금 더 팁을 좀 드리자면 이렇게 이해도 좋을 것 같아. 이것도 여러분 필기해두면 좋습니다. 사건이 완성될 때까지는 곱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사건이 완성된 것끼리는 더한다. 이렇게 생각해도 여러분이 큰 무리는 없을 것 같아. 사건이 완성된다는 거 여기 봐봐. 집에서 학교까지 가는 게 내가 원하는 사건이야. 편의점을 들리는 거는 그 사건이 완성되는 과정이거든. 사건이 완성될 때까지는 곱하시면 돼요. 근데 곱할 때 주의할 게 뭐라고? 무슨 단어를 꼭 기억해라. 곱할 때 동등하게 동등성이 보장되는지 반드시 동등성이 보장돼야 돼. 자꾸 이 동등성이 뭐라고? 첫 번째 일어난 사건이 각각에 대하여 이 경우의 수 각각에 대하여 두 번째 일어나는 경우의 수가 똑같이 발생이 돼야 된다. 똑같이. 알겠지? 동등성이 보장돼야 곱하는 거고요. 그 다음 사건이 완성된 것끼리 집에서 학교까지 갔죠? 집에서 학교까지 갔죠. 된 것끼리는 더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조금 더 도움이 될 수도 있어요. 뭔지 이해하시죠? 이게 이제 합의 법칙과 곱의 법칙이다라는 거야. 알겠죠? 그러면 동등성이 보장 안 되는 게 도대체 뭐냐? 예를 들면 이런 거야. 보장 안 되는 거. 3x 플러스 2y 더하기 z라는 방정식이 하나 있었는데 이게 11이 됐다고 합시다. 이 방정식을 만족하는 자연수의 순서쌍계수 구해봐라. 자, 이거 무슨 말인지 이해할 수 있죠? x, y, z에다가 자연수 집어넣어가지고 11이 되게끔 만들어봐라 이거야. 그럼 여러분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고. x에 들어갈 수 있는 거 1 들어가도 되고 2 들어가도 되고 3 들어가도 되고 4는 안 될 것 같아. 4 들어가면 10이 돼버리니까 1, 2, 3 들어가서 3가지. y에 들어갈 수 있는 거 y 1 되고 2 되고 3 되고 4 되고 5까지 될 수 있을 것 같아. 5가지. 해서 곱해야지. 이렇게 푸는 사람 사실 없겠지. 사실 없어요. 이렇게 풀어도 안 되는 거고요. 왜 이렇게 함부로 곱하면 안 되냐면 잘 보세요. x자리에 1이 들어갔을 때랑 2가 들어갔을 때랑 3이 들어갔을 때 그 각각에 대하여 y에 들어갈 수 있는 경우의 수가 동등하지가 않아요. 무슨 말이냐? x에 1이 들어가면 y에 들어갈 수 있는 게 당연히 1 되고 2도 되고 3도 되고 자 3에다가 3 들어가면 6, 9 아직도 되죠? 4도 되죠? 8, 3 더하면 11인데
Z가 0이니까 안 되겠네. 4는 안 되겠다. 여기까지 가능하다고. X에 1이 들어가면 Y에 1, 2, 3, 3개 들어갈 수 있어. 근데 X에 2가 들어가면 Y에 1하고 2밖에 못 들어가요. 여기에 3 들어가 버리면 6에다가 6이니까 10이 넘어가 버리잖아. 보이시죠? 그러니까 첫 번째 들어갈 수 있는 이 경우의 수에 대하여 그 각각에 대하여 두 번째 일어나는 경우의 수가 동등하지가 않다고. 그래서 그 고배 법칙을 못 쓰는 거야. 그러면 고배 법칙을 못 쓰면 어떻게 풀어야 되나요? 그냥 이렇게 푸는 거야 지금. 이렇게 풀어주시면 되는 거고, 이렇게 푸는 걸 뭐라고 하냐면 여러분이 중학교 때도 배운 적이 있기도 하지만 이걸 수형도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수형도. 가지치기 뭐야. 또 수형도라고 말해도 되고, 이건 그냥 직접 세는 거나 마찬가지야. 직접 세기. 또는 이거는 X에 들어갈 수 있는 각각의 경우를 우리가 생각해 보는 거, 케이스를 분류해서 생각하는 거거든. 그래서 케이스 분류 이렇게 생각해도 되고요. 고배 법칙, 동등하지 않아서 곱하지 못할 때는 수형도를 그리거나 직접 세거나 케이스 분류하시면 된다. 이렇게 따지시면 되겠어요. 근데 우선순위는 이따 말씀드릴게. 자, 아무튼 지금 하고 있는 거는 수형도라는 작업이고요. 3일 때 1밖에 못 들어가죠. 그럼 Z에는 얼마 들어갈 수 있니? 1, 1이면 5니까 여긴 6일 거고요. 1, 2면 7이니까 4가 될 거고 여기는 2가 되겠네요. 2, 1이면 8이니까 3, 2, 2면 여긴 1 이렇게 되겠죠. 3, 1이면 3일, 3일, 10일? 오, 안 되네. 이거 끝나버렸네. 5가지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다고요. 무슨 말인지 아시죠? 지금 보여드린 거는 고배 법칙을 쓸 수 없는 상황을 보여드린 거야. 왜 쓸 수 없었다? 첫 번째 경우 그 각각에 대하여 동등하게 파생이 안 돼서 고배 법칙 쓰지 못한다라는 거야. 아, 그러면 여러분 이 결론도 꼭 좀 기억해 두세요. 마지막 결론. 여러분이 경우의 수를 푸는 기본 프로세스가 있어요. 경우의 수를 푸는 과정이랄까? 이건 선생님의 노하우야. 선생님 경험에 의해서 여러분께 안내를 드리는 건데, 첫 번째는 고배 법칙을 사용할 수 있는가? 이걸 생각해 보는 거야. 고배 법칙이 가능해? 고배 법칙 가능해? 가능하면 하면 돼요. 근데 고배 법칙이 안 될 때가 있어. No, 안 돼. 이럴 때가 있다고. 고배 법칙이 안 되면 여러분이 그 다음에 생각하시는 게 뭐냐면은 여러분이 케이스 분류 하시면 돼요. 자, 이 이야기 잘 들어봐. 고배 법칙이 안 된다는 건 첫 번째 사건이 일어나는 그 각각의 경우에 대하여 동등하게 파생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경우의 수를 이제 고배 법칙 쓸 수 없으면 케이스 분류를 해라 그랬는데, 이 케이스 분류가 뭐냐면 바로 이런 거야. 첫 번째 사건에 대해서 일어날 수 있는 경우를 직접 나눠서 생각한다고. X가 1일 때, X가 2일 때, X가 3일 때 이렇게 나눠서 차근차근 생각하는 거. 이게 경우의 수 케이스 분류라는 거고요. 이 케이스 분류를 해주시게 되면 여러분이 아는 모든 경우의 수 문제는 100% 풀립니다. 100%? 100% 풀려요. 여러분이 어떤 경우의 수 문제를 만나든 간에 여러분이 차근차근 케이스 분류만 잘 하셔서 빠짐없이 세주면은 당연히 정답이 나오게 되어 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케이스 분류했을 때 굉장히 복잡한 경우가 있어. 케이스가 너무 많다든지 셀 게 너무너무 많아. 그러면 실수할 가능성이 커지거든. 이게 복잡해버리면, 자, 이건 노고 이건 복잡이야. 노는 안 되는 경우야. 고배 법칙이 안 될 때가 있어. 안 되면 케이스 분류. 근데 케이스 분류가 안 될 때는 없어요. 다만 복잡할 수 있다. 복잡할 때는 여러분이 마지막으로 이런 걸 생각하자. 수형도라든지 또는 직접 세는 거, 직접 세는 게 사실 수형도인데, 또는 여사건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좀 더 쉽게 세는 방법들이 있다 이거야. 여사건이 뭔가요? 이런 생각 들죠? 여사건 이제 곧 설명드릴 건데, 아무튼 여러분은 이번 강의에서는 이걸 꼭 좀 기억을 해달라 이거야. 이거 선생님이 여러분께 드리는 고배 법칙 경우의 수 푸는 노하우예요. 경우의 수를 풀어라 그러면은 고배 법칙을 쓸 수 있는가 생각해보고 안 돼 그러면은 케이스 분류해서 적당히 세주시면 돼요. 물론 이 케이스 분류해서 세는 과정에서 여러분이 나중에 배우게 되는 순열이라든지 조합이라는 것을 활용을 하게 됩니다. 아시겠죠?
근데 케이스 분류라는 게 너무 복잡할 때가 있어. 아, 졸라 복잡해. 너무 많아. 그러면은 수용도나 여사건을 또 생각해 볼 수 있다. 수용도는 방금 보여드린 이런 게 수용도예요. 직접 다 그려내는 거. 수용도고 여사건은 이제 곧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좋습니다. 이제 조금만 더 설명드리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지난번 강의부터 이어서 하고 있는 게 뭐냐면은 이 경우수를 셀 때 사칙연산, 덧셈과 곱셈 제일 중요한 거 두 가지 말씀드렸는데 사실 경우수 셀 때 뺄셈을 해야 될 때도 있고 나눗셈 해야 될 때도 있어요. 뺄셈부터 한번 또 이야기해 볼게. 뺄셈은 언제 하는 거냐라고 물어보신다면은 뺄셈은 이럴 때 하시는 거야. 여사건을 셀 때. 또 언제 빼는 거냐? 중복을 뺄 때. 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사건의 원리는 뭐냐면은 여러분이 여집합 기억나죠? 어떤 집합의 반대 집합. 여사건은 내가 구하고 싶은 사건의 반대 사건이야. 자, 우리가 경우수 셀 때 내가 구하고 싶은 사건이 너무 많을 때가 있어. 그럼 우리가 거꾸로 생각해서 일어날 수 있는 모든 전체 가지수 중에 내가 원하는 사건의 반대 가지수를 빼는 방법도 있겠지. 그렇게 해서 내가 원하는 사건을 쉽게 구하는 방법. 그게 바로 여사건의 원리다. 예를 들면 이런 거야. 주사위를 2개 던집니다. 이게 시행이야. 주사위를 휙 2개를 던져. 그래가지고 두 눈의 합이 5 이상이다. 그러한 경우수를 구해봐라 그러면은 뭐 생각이 많이 들죠. 1, 3, 5 이상, 1, 4, 2, 5 뭐 많을 거 아니야. 많아. 생각은 많아요. 그거를 차례 케이스 분류해서 다 셀 수도 있어. 다 셀 수도 있지만 조금 복잡해 보이니까 그 반대 사건, 이 녀석의 여사건을 생각해 보자 이거야. 이 정도 생각은 할 수 있는 거잖아, 논리적으로. 자, 두 눈의 합이 5 이상 반대면 4 이하가 되겠죠. 그죠? 자, 주사위 2개 던져서 2개를 더해서 4 이하가 되는 거 세보자. 1, 1, 1, 2, 2, 1, 또 뭐 있습니까? 2, 2. 끝났나요? 이렇게 4가지가 나오겠죠. 오, 그러면 내가 원하는 사건의 반대 사건이 4가지야. 자, 그럼 주사위 2개 던졌을 때 일어나는 전체 경우의 수는 몇 가지니? 36가지죠? 6 곱하기 6. 그리고 거기서 내가 원하지 않는 반대 사건 뺐으니 내가 원하는 사건 32가지다. 이렇게 풀어내는 거. 이게 바로 여사건의 원리고 이때 뺄셈이 사용될 수 있다는 거야. 됐습니까? 아, 여사건. 어떤 문제를 풀 때는 빼가지고 푸는 게 쉬울 때도 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생각해 볼 수도 있다는 거고요. 그 다음, 중복을 뺄 때도 뺄셈을 우리가 당연히 생각해 볼 수 있어. 예를 들면 이런 거야. 1부터 100까지의 카드가 있는데 여기서 한 장을 뽑아낸다고 합시다. 그 한 장의 카드가 2의 배수이거나 또는 3의 배수가 되는 그런 경우의 수를 구해보십시오 라고 했어요. 그러면 우리가 생각해보면 2의 배수 되는 경우의 수는 2, 4, 6, 8, 10 이렇게 가는 거니까 100까지 가면 50까지가 되겠죠. 3의 배수는 당연히 3, 6, 9, 10 이렇게 가는 거니까 이건 33가지가 될 거야. 근데 이미 중딩 때 해봤다시피 2의 배수, 3의 배수 중에는 겹치는 게 있잖아요. 6의 배수? 6의 배수 몇 개입니까? 6, 1은 6, 6, 8에 48, 6, 6이 36. 6의 배수 16개가 되겠네요. 그럼 여러분 당연히 이런 생각 들죠? 2의 배수에서 3의 배수 더한 다음에 6의 배수 한번 빼줘야 될 거 아니야. 겹쳤으니까. 그래서 이때도 역시 뺄셈이 사용된다. 중복되는 걸 한번 빼줄 때 뺄셈을 쓸 수 있다라는 거. 그리고 이거는 마치 뭐랑 같은 거냐면 집합에서 원소의 개수 세는 거랑 비슷해요. A의 집합의 개수, B의 집합의 개수, 그리고 교집합 집합 개수 한번 빼주는 거. 그게 바로 합집합의 개수다. 또는 5월 또는 됐습니까? 이게 이제 뺄셈이 쓰이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이죠. 마지막 당연히 뭡니까? 나눗셈인데 나눗셈은 여러분이 아직은 많이 쓸 일은 없을 거야. 나눗셈 아직 많이 쓸 일은 없고 나눗셈은 언제 쓰게 되냐면은 역시 중복을 뺄 때인데 여기는 동일하게 발생하는
동일하게 발생하는 중복을 뺄 때 나눗셈을 쓴다 이거야. 이거 무슨 말이냐면 뭐 예를 들어서 이런 게 있다고 합시다. 예를 들어서 그냥 간단하게 설명할게. 내가 찾아낸 경우의 수가 있었는데 이게 100가지였어요. 100가지. 그래서 100가지 경우를 이렇게 쫙 우리가 찾아냈어. 근데 찾아내고 보니까 이 첫 번째 케이스랑 마지막 케이스랑 같은 거네? 두 번째 케이스랑 그 앞에 케이스 같은 거네? 세 번째 케이스랑 그 위에 거랑 같은 케이스네? 이렇게 발견될 때가 있어요. 그럼 답이 100이 아닌 거잖아. 얘랑 같은 거고 얘랑 같은 거고 얘랑 같은 거잖아. 같은 게 두 번씩 동일하게 발생되고 있어. 그럼 당연히 여러분 이때는 어떤 작업을 하는 게 좋겠어? 두 개씩 동일하게 발생했으니까 나누면 될 거 아니야. 얼마 2로 나눠버리면 될 거 아니야. 그지? 그러면은 50이라는 내가 원하는 답을 정확히 구해낼 수 있다. 이런 상황에서 나눗셈을 쓴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어요. 동일한 가지수로 중복이 발생되면 그 중복을 제할 때 우리가 나눗셈 쓸 수 있는데 요건 조금 나중에 여러분이 어려운 문제 풀 때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자, 선생님이 지금 경우의 수를 좀 두 강에 걸쳐서 길게 설명한 이유는 여러분들이 항상 실수하는 거 느낌대로 풀면 언제나 실패한다라는 거야. 느낌대로 풀면 곤란하고 아주 정확하게 우리가 어떤 논리적 과정으로 풀어야 되는데 제일 중요한 거 곱의 법칙. 언제 곱하는 거라고? 두 개 이상의 사건이 연달아 동시에 일어날 때 첫 번째 일어나는 사건의 경우의 수 그 각각에 대하여 동일하게 파생이 될 때 곱셈을 쓰는 거라고. 근데 문제가 좀 어려워지면 동일하게 파생이 안 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곱의 법칙 쓸 수 없으면 그 다음에 뭘 하는 거라고? 케이스 분류하는 거다. 케이스 분류해가지고 착착 논리적으로 나눠서 풀어주시면 되는 거고 그 푸는 과정에서 순열조합이라는 거 쓸 수도 있습니다. 자, 그리고 케이스 분류하는 게 너무 복잡할 때가 많다. 그럴 땐 최종적으로 여사건이라든지 또는 수용도 같은 걸 그려가지고 또 좀 특이하게 구하는 경우도 있어요. 아무튼 1강과 2강을 공부해봤는데 경우의 수를 구할 때 이렇게 써야 되는 게 무지하게 많다고 선생님이 지금 첫 시간에 보여드린 건데 이 많은 녀석들을 적재적소에 여러분이 쓸 줄 알아야 돼요. 그러려면 아이디어가 풍부해야 되는데 그 아이디어는 여러분이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혼자 생각하는 게 아니고 많은 기본 문제 연습을 통해서 기초 체력을 길러놓고 거기서 조금씩 파생시켜 나가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경우의 수는 개념을 너무 심각하게 생각하지 말고 최대한 많은 문제 풀면서 연습하시는 게 중요하다. 해서 여러분들 좀 연습을 많이 해보시고요. 이 다음 강의 순열조합 또 아주 확실하게 공부하시기 바랍니다.